75세라는 나이는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고 느껴지는 시기이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와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저는 이 나이를 앞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75세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절벽이 아니라 조용히 다가오다 어느 순간 문득 내가 예전의 내가 아니구나를 스스로 느끼게 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은 충격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몸과 마음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뿐입니다. 문제는 신호를 알아차리느냐, 그리고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한 문장을 먼저 꺼내고 싶습니다. 75세. 이 나이는 끝이 아니라 인생의 속도가 달라지는 시점이다. 바로 이 인식의 변화가 이후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75세를 전후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이상하게 몸이 무겁다든지 걸음을 몇 걸음 더 옮겼을 뿐인데 숨이 더 차오른다든지 예전엔 금세 떠올랐던 이름이 요즘은 자꾸 혀끝에서 맴돈다든지 하는 작은 순간들입니다. 더 이상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는 것도 식욕이 줄어드는 것도 모두 동일한 흐름에서 오는 신호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두려움이나 불편함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 시기의 변화는 우리의 몸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5세가 갑작스럽고 버거운 언덕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언덕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야 하는 관문입니다. 관문을 넘으면 그 너머에 더 편안한 삶의 리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75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80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를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을 찾고 새로운 취미나 배움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며 조용히 세상과 거리를 둡니다. 몸이 무겁다고 해서 집 밖으로 덜 나가고 약을 먹기 시작하면 더 이상 관리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면 대화를 줄이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노화 자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삶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이 차이는 유전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특별한 강인함 때문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마음의 자세에서 갈립니다. 75세를 끝으로 보느냐 아니면 새로운 시작으로 보느냐. 이것이 인생의 두 번째 황금기를 여느냐 닫느냐를 결정합니다.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아프면 쉬면 된다.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며 버텨왔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점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74세까지 등산을 즐기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5세를 넘기며 어느 날 갑자기 무릎 통증이 찾아왔고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산을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76세가 되었을 때는 계단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분에게는 그 말이 마치 당신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라는 말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통증은 관리하라는 몸의 신호였고 그 신호를 빨리 받아들였다면 여전히 등산을 즐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저는 이 시기를 두 번째 인생의 문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75세는 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리듬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새로운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과속도,
무리한 회복도, 무시도 모두 위험합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조절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잠을 1시간만 더 깊이 자도 하루의 컨디션이 달라지고 하루에 10분만 더 걸어도 의욕이 되살아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정보가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들의 실제 사례에서 나온 진실입니다. 결국 75세의 몸은 약해지는 몸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몸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이 달라졌다고 해서 인생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바뀐 것뿐입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오히려 75세 이후 더 많은 평온과 만족을 경험합니다. 하루의 리듬이 더 단정해지고 인간관계가 더 깊어지고 삶의 의미가 더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이 문턱을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나이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태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75세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 문턱을 넘는 순간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75세를 전후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변화는 바로 신체의 가속 노화입니다. 노화는 천천히 이루어진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실제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느 순간 경계선을 넘어선 것처럼 갑자기 속도가 붙기 시작하고 그동안 천천히 진행되던 변화가 한 번에 뛰어오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몸의 붕괴선이 등장하는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60대와는 완전히 다른 신체 조건이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70세를 넘고 나면 몸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75세가 넘기 시작하면 그 변화가 더 이상 조금씩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계단식 하락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근육입니다. 우리 몸은 60세에서 70세까지 약 10% 정도 근육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같은 10년인 70세에서 80세 사이에는 근육의 30% 이상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은 허벅지 근육이 급격히 줄고 여성은 팔과 어깨 근육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무겁지?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기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균형 능력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사소한 걸림도 큰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은 이 근육 변화가 많은 분들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근육만이 아닙니다. 75세를 기점으로 심장과 폐의 기능도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심장의 펌프력이 약해지면서 한 번에 뿜어낼 수 있는 혈액량이 20% 가까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금세 숨이 차고 예전엔 평범했던 계단 몇 칸이 갑자기 높은 산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폐활량 또한 2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 자체가 낮아지고 이 때문에 더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 속도는 눈에 띄게 늦어집니다. 예전에는 하루 아프다가 다음날 금세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도 75세 이후에는 일주일이 걸리고 때로는 한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몸이 회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속도가 바뀐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속도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예전처럼 행동하려 하면서 오히려 몸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혈액순환의 저하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서 말초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손발이 차가워지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혈액순환 문제를 단순한 추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몸의 에너지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혈액순환의 변화가 더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75세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더 극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가속 노화 구간이라고 부르는 생리적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고 난 뒤에는 다시 속도가 일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75세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80세 이후 건강 수명의 방향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 이 시기만 잘 관리하면 80세, 9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지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75세의 몸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회복력의 감소입니다. 20대는 근육이 찢어져도 하루면 회복됩니다. 40대는 이틀, 60대는 사흘이 걸립니다. 그런데 75세 이후부터는 일주일이 지나도 회복이 더뎌지고 때로는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는 신경계 반응 속도의 저하입니다. 신경이 예전보다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작은 근육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균형 잡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셋째는 호르몬 감소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노화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체력과 회복력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가속 노화 구간은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매일 30분의 가벼운 근력 운동만 꾸준히 해도 근육 감소 속도가 절반 이상 늦춰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하루 20분 걷기만 해도 심폐기능 저하를 안정적으로 늦출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운동해서 뭐하나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시기에 하는 운동은 30대보다 더 큰 효과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미 빠르게 약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을 줘도 몸이 훨씬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근력 운동은 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자 스쿼트, 가벼운 아령 들기, 천천히 계단 오르기 같은 아주 사소한 동작들이 75세 이후의 몸을 지탱하는 핵심이 됩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는 더 이상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루 수십 개 단백질을 추가로 섭취하면 근육 감소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곧 일상생활의 독립성과 직결됩니다. 먹는 것이 귀찮아지고 식욕이 줄어드는 나이이지만 이 시기엔 운동보다 중요한 것이 단백질 관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섭취량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결국 75세의 몸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속도를 이해하고 맞춰 살아가면 몸은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응이 바로 인생의 두 번째 황금기를 여는 문이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인정하는 순간, 그 신호는 경고가 아니라 안내서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가속 노화의 존재를 이해하고 그 변화의 리듬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75세를 넘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바로 기억력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안 떠오르지? 방에 뭐 하러 들어왔지? 약속은 생각나는데 시간이 가물가물하네. 이런 순간들이 잦아지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혹은 뇌가 급격히 나빠진 건 아닐까?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병이 아니라 뇌가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면 뇌의 기능은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자연스러운 단계라고 받아들이면 뇌는 새로운 길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뇌의 중심 기억기관인 해마는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75세 전후에는 특히 그 속도가 한층 가속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후반과 비교했을 때 75세 이후 해마의 기능은 약 30%가량 감소한다고 합니다. 뇌세포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느려지고
신호 전달 속도가 늦어지면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5차선 고속도로였던 뇌의 정보 전달이 이제는 2차선 일반도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좀 더 천천히 도착하고 어떤 정보는 교통체증처럼 잠시 길을 잃습니다. 이 때문에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했던 말을 잊어버리고 어제 일을 정확히 떠올리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퇴화라고 단정 짓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이가 먹어서 안 되는구나. 이 한 문장이 뇌를 더 빠르게 굳게 만듭니다. 실제로 심리학 실험에서 자신의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룹을 비교했을 때 전자의 기억 감퇴 속도가 2배 이상 빨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뇌는 마음의 상태에 매우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뇌는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가소성, 플라스티시티 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아도 계속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가 단단해지고 변하지 않는다는 오해와는 달리 뇌는 자극을 주면 얼마든지 새 경로를 만들고 새로운 연결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뇌는 쓰면 좋아지고 안 쓰면 굳는다는 오래된 진리를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75세 이후 기억력 저하를 극복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짧은 회상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가족에게 어제 저녁 먹었던 반찬 하나를 떠올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해마를 자극하며 뇌세포 간 연결을 강화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신문 기사나 뉴스를 한 줄로 요약하는 것인데 단어 선택과 문장 구성이라는 언어적 처리 과정이 뇌 전체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실제로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매일 5분씩 글쓰기나 회상 대화를 6달 동안 꾸준히 했을 때 기억력 점수가 평균 15% 이상 향상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표현하려고 노력하라. 나이가 들수록 암기 능력은 떨어지지만 감정 기반 기억은 훨씬 오래갑니다. 어떤 일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보다 그 일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뇌의 회로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신문 기사를 통째로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나는 이 기사를 읽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억 회로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경고도 있습니다. 기억력이 조금 나빠진 것을 두려워해 대화를 줄이거나 SNS나 뉴스 시청을 멀리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걸 피하면 그 순간부터 뇌는 급격히 다치기 시작합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먹고 자라는 기관입니다. 자극이 없으면 빨리 굳고 자극이 많으면 쉽게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75세 이후 가장 위험한 행동은 혼자만의 침묵입니다. 반대로 가장 강력한 뇌 자극은 대화입니다. 실은 나이가 많은 분일수록 대화는 기억력의 생명줄입니다. 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기억과 감정과 사고가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복합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억은 절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찾아가는 속도가 느려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충분히 다시 빨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 영상 연구에서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학습을 반복하면 뇌 전두엽과 해마 사이의 연결이 다시 활발해지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즉, 뇌는 얼마든지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75세 이후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뇌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암기 중심에서 표현 중심으로, 속도 중심에서 깊이 중심으로. 이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뇌는 늦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뇌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긴 사람들은 기억력이 완벽하지 않아도 삶의 이야기를 더 깊이 있고 따뜻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 이야기, 삶의 선택들, 후회와 배움 같은 것들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진하게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뇌가 느려지면 삶의 속도도 느려지고 그 속도 속에서 우리는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75세의 뇌는 퇴화하는 뇌가 아니라 새로운 지혜를 보여주는 뇌입니다. 75세를 전후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만성질환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시기, 흔히 말하는 약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하자마자 당뇨 약이 추가되고 그 다음엔 콜레스테롤 약까지 따라옵니다. 처음엔 이것만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약봉투가 늘어나 있고 식탁 한쪽에는 매일 챙겨야 할 알약들이 줄지어 놓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불안해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여러 질환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걸까? 내 몸이 급격히 나빠진 걸까? 하지만 진짜 이유는 몸이 약해졌다기보다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 전체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75세 전후는 복합성 질환 시기라고 불립니다. 이는 혈압, 혈당, 지질, 콜레스테롤, 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가 나빠지면 다른 것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혈당이 올라가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그 결과 혈압이 상승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이 손상되고 손상된 혈관에는 콜레스테롤이 쉽게 쌓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질환이 다른 질환을 부르고 또 다른 질환을 불러 3종 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75세 이상 어르신의 40% 이상이 2가지 이상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문제는 병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약입니다.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보면 서로 처방이 겹치거나 성분이 중복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같은 성분의 약을 이름만 다르게 2알씩 먹는 경우도 있고 한 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약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이 많아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어지럼증, 피로감, 구역감, 식욕 저하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다시 낙상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75세 이후 낙상의 상당수가 약물 부작용에서 비롯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75세 이후 건강의 핵심은 치료가 아니라 조율이다. 병을 없애는 것보다 약을 조절하고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섬세하게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약을 바꾸고 난 뒤 갑자기 피곤해지거나 식욕이 없어졌다면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권합니다. 약의 변화가 있을 때는 작은 메모라도 꼭 남겨두세요. 이런 기록들은 다음 진료에서 의사가 판단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약은 의사가 알아서 하는 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50%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약 중복은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약봉투를 모두 모아 병원에 가져가야 하고 가족과 공유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약봉투 사진을 찍어 보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부작용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약만 잘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음식이 약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물이 많은 찌개, 짠 반찬, 밤에 먹는 간식 등은 약효를 크게 떨어뜨리고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올립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소금 섭취를 하루 한 꼬집만 줄여도 혈압약 효과가 15%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건강은 약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질환이 많은 분도 생활이 안정적이면 건강이 유지되고 병이 적은 분이라도 관리가 엉켜 있으면 빠르게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진짜 차이는 질환의 개수가 아니라 균형을 지키는 힘입니다. 식사 시간, 수면 시간, 약 복용 시간, 걷는 시간. 이런 작은 규칙들이 건강 수명을 크게 좌우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이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함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만성질환은 피할 수 없지만 삶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몸을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몸은 말하지 않지만 변화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5세의 건강은 완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약은 도구일 뿐 주인은 내 몸입니다. 약이 삶을 지배하게 두지 말고 약을 현명하게 조율해 삶의 리듬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75세 이후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75세를 넘어서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섞여 지냈고 찾아오는 약속도 많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요즘은 연락 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 직장 동료들은 이미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고 아이들은 자기 가정을 꾸리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같이 등산하던 친구들은 건강 문제로 나오지 못하고 동네에서 자주 보이던 얼굴들도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노년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기를 심리학에서 2차 사회적 단절기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단절이 퇴직이라면 두 번째 단절은 75세 전후에 찾아옵니다. 이 시기의 관계는 단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좁아집니다. 이 단절은 자연스럽게 찾아오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TV를 켜놓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생기고 필요할 때만 사람들과 연락하는 방식에 익숙해지다가 어느 순간 마음까지 다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은 몸의 아픈 곳은 금방 알아차리면서도 마음의 아픔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학 연구는 분명히 말합니다. 외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질환이다. 실제로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6%나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흡연이나 비만보다 더 큰 위험 요인입니다. 외로움이 심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고 이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높입니다. 즉, 외로움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을 뿌리째 흔드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스스로에게 순응해버립니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치료가 아니라 연결로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누구와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볍게라도 연결되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약한 연결, weak tie이라고 부르는데 가족처럼 깊은 관계는 아니지만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의 관계도 삶의 안정감을 지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친구에게 잘 지내지? 라는 문자 한 통만 보내도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끊어지지 않는 실 한 가닥입니다.
또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은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는 대화와 존재의 교감이 외로움의 빈칸을 채워줍니다. 실제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있는 노인은 고독사 위험이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식사는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특히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친구를 만들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에서 만들어지는 관계는 젊을 때 만난 관계보다 오히려 더 깊고 따뜻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조건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사람 자체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의 취미반, 평생교육센터의 글쓰기 모임, 교회나 성당의 작은 봉사 모임, 동네 걷기 모임, 이런 곳들은 어르신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나만 마음을 조금 열면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 75세에 생긴 인연이 20년을 이어가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나 첫걸음입니다. 한 번만 나가보면, 한 번만 참여해보면, 한 번만 인사를 건네면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통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75세 이후 삶을 바꾸는 것은 큰 돈도, 뛰어난 건강도, 오랜 인맥도 아닙니다. 단지 연결되어 있으려는 작은 의지입니다. 집 안에만 머무는 분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람을 만나는 분의 삶은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마음의 밝기, 표정의 온도, 하루의 활력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혼자보다 함께일 때 늙음은 훨씬 가벼워진다. 이 시기 가장 큰 백신은 사람입니다. 관계는 우리를 지키고 외로움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75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은 바로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여러분이 손을 조금만 내밀면 언제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75세를 지나면서 또 하나의 큰 파도가 조용히 밀려옵니다. 바로 경제적 불안과 삶의 의미의 흔들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고민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걱정은 오히려 더 많아지네. 그 말 속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75세 전후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이며 그 변화는 몸과 관계뿐 아니라 돈과 존재감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5세는 대부분 고정소득이 끊긴 지 10년이 넘는 시기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도 생활비, 관리비, 통신비 같은 고정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병원비, 약값 혹은 갑작스러운 검사 비용까지 더해지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통장이 비어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손주들의 결혼, 가족의 갑작스러운 지출 등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이 시기에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앞으로 5년, 10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경제적 불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 전체를 흔드는 파급력 있는 스트레스입니다. 돈 걱정이 커지면 잠이 얕아지고 얕은 잠은 혈압과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승하면서 면역력은 떨어지고 결국 병원비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75세 이후의 경제 관리를 돈 관리가 아니라 불안 관리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남았는지보다 이번 달에 얼마가 나갈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측 가능성은 곧 안정감이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를 관리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고정비와 변동비를 명확히 나누는 것입니다.
관리비, 보험, 통신비 같은 고정비는 자동이체로 설정하여 예측 가능한 흐름을 만들고, 변동비인 식비, 외식비 용도는 한도 봉투로 나누어 사용하면 지출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이 방법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력한 효과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돈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적 불안을 크게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혹은 장기요양보험 같은 제도적 장치입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안정적인 금액을 받거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돌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큰 안정감을 줍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75세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여유는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예상할 수 있는 흐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75세 이후 가장 큰 고민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움은 바로 내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입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불리지 않고 가정에서도 자신의 역할이 줄어들고 사회에서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뭐 필요하겠어? 하지만 이것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이 생각은 마음의 근육을 무너뜨리고 의욕을 사라지게 하며 삶의 리듬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울감, 무기력,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시기에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 찾은 사람들은 눈에 띄게 삶의 활력을 회복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건강하게 산다고 밝혀졌습니다. 존재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고 몸의 회복력을 키우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75세 이후 삶의 의미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작은 나눔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창한 봉사활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옆집에 반찬 하나 나누는 것, 손주에게 짧은 메시지 한 줄 보내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마음의 활력을 되살립니다. 나눔은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배움의 끈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온라인 강좌, 독서 모임 등 배움의 자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는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나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삶의 의욕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뇌를 젊게 유지시키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주 작은 목표라도 매일 하나씩 이루는 것입니다. 하루 10분 걷기, 식물 물 주기, 손주에게 엽서 쓰기. 이런 사소해 보이는 목표들이 삶의 리듬을 지탱합니다. 목표가 있다는 것은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저는 여러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75세는 끝이 아니라 재정립의 나이라는 것. 몸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마음의 방향은 언제든 새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지 않은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방향을 가진 존재이고 여전히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75세는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인생의 뜻을 더 깊이 새기는 시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60살. 솔직히 말해서 이 나이가 되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하게 됩니다. 이제 뭐 더 바꿀 게 있나? 남은 인생 그냥 버티다가 가는 거지. 그런데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마무리하신 분들과 끝까지 후회와 한숨 속에 계셨던 분들 사이에는 공통된 갈림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이가 바로 60세였습니다.
30대, 40대, 50대까지는 어떻게든 앞만 보고 달릴 수 있습니다. 가정 때문에, 자식 때문에, 회사 때문에 참고 견디며 버티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60이 되면 더 이상 참는 힘만으로는 인생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마음가짐을 바꾸느냐, 그대로 버티느냐에 따라 남은 전부가 갈라집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세는 인생의 내리막이 시작되는 나이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키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마음의 기어를 갈아 끼우지 않으면 70대, 80대, 90대까지 그대로 참는 패턴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반대로 60세에 딱 한 번 용기를 내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선언하는 분들은 같은 나이인데도 표정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웃음에 여유가 생기고 말끝에 감사가 묻어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한숨만 쉬며 순번을 기다리는 분들 사이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간단한 간식을 나눠 먹으며 웃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제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눠보면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0 넘어서 마음을 바꾸니까요. 인생이 정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생 전반전을 남을 위해 쓰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기대에, 청년기에는 직장의 기대에, 중년에는 자식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60이 되어 정년을 하거나 직장에서 밀려나거나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면 문득 공허한 구멍이 하나 생깁니다. 이제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위해 살아야 하지? 이 질문 앞에서 어떤 분은 스스로를 더 몰아붙입니다. 그래, 아직 더 벌어야지. 아직 자식들 위해 더 참고 아껴야지. 반면 다른 분은 이렇게 마음을 돌립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남은 시간만큼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서보고 싶다. 이 작은 차이가 10년, 20년 뒤 삶의 모습과 표정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60대 초반까지는 늘 인상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평생 회사 다니며 가족만 돌봤고 본인은 술 한 잔, 옷 한 벌 마음대로 사본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년을 하고 나서도 자식들 결혼과 손주 교육비를 걱정하며 더 아끼고 또 아끼는 삶을 이어가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검진에서 큰 이상은 아니지만 분명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당뇨 초기, 혈압도 높고 콜레스테롤도 꽤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몇 년 안에 큰 병 오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그날 밤, 그분은 혼자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이렇게 참고 살았는데 정작 남은 인생은 병원에서 보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남은 20년은 나도 나를 위해 써보자. 그 후로 그분은 하루 중 단 1시간이라도 무조건 나를 위한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고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여유롭게 마시고 젊을 때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를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도 좀 살 거다. 너희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돕지만 내 노후를 다 내어주지는 않을 거야. 처음엔 서운해하는 기색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자식들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늘 희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어른으로 서 있는 모습이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돈을 더 모으는 것보다 표정을 되찾는 게 먼저더라고요. 웃을 수 있게 되니까 병도 덜 무서워졌어요. 이렇듯 60세의 전환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직장을 다시 잡거나 인생 2막 창업을 하거나 세계 일주를 떠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선언입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인생을 나답게 살겠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뭘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시간은 언제일까? 나는 누구와 있을 때 가장 내 모습일까?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텃밭을 가꾸는 시간이 행복일 수 있고, 누군가는 동네 목욕탕 다녀오는 길에 따뜻한 공기가 행복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남이 정해준 행복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행복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60세의 마인드 리셋은 결국 이런 선언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참기만 하는 인생을 그만두겠다.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쓰겠다. 돈도, 시간도, 마음도. 물론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고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부모라면 그래야지, 가장이라면, 자식이라면 이라는 말에 묶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나 스스로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정말로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늘 말라 있다면 결국 그 건조함이 말투와 표정, 분위기를 통해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20년이 더 남아있다면 당신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여전히 통장 잔고만 바라보며 조금만 더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상 위에서 뒤늦게 후회하며 눈을 감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하루라도 작은 기쁨 하나를 내 손으로 만들어가며 그래, 그래도 내 인생 참 괜찮았지라고 웃으며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정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어느 날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결심하는 순간, 그때가 바로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하기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지금 60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딱 좋을 때입니다. 남은 인생을 버티며 살 것인지, 아니면 즐기며 살 것인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법은 누구보다 잘 배웠지만 즐기는 법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은 어색합니다. 그래서 막상 시간이 나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돈을 써도 죄책감이 앞서고 쉬고 있어도 어딘가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낡은 습관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오늘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시간을 정해보세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순간, 오직 나를 위해 숨을 고르는 그 짧은 틈이 인생 후반전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저 역시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여러 번 다짐했습니다. 나도 60이 되면 그때부터라도 꼭 내 인생의 방향키를 내가 잡아야지. 인생은 끝에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의 선택은 바꿀 수 있습니다. 60이라는 숫자에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그래, 드디어 내 인생을 나답게 시작할 시간이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순간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같은 집, 같은 거리, 같은 사람들인데도 내 마음이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60세 마인드 리셋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혹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당신도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도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제가 곁에서 지켜본 바로는 60의 마음을 바꾼 분과 70의 바꾼 분, 80의 바꾼 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바꾼 분일수록 후회가 적고 더 오래, 더 깊게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렇다고 70, 80에 바꾸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금 60을 지나고 있다면 이 말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이 앞으로의 날들 중 가장 젊은 날이다. 그러니 내일로 미루지 말고 언젠가로 미뤄두지 말고 바로 오늘 마음속에서 작은 선언 하나를 해보세요. 이제부터 남은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70대, 80대, 90대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누구나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몸도, 마음도, 인간관계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변화 앞에서 두 가지 길로 나뉩니다. 하나는 계속 예전 방식대로 버티며 살아가는 길, 다른 하나는 이 시기를 전환점으로 삼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길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저는 수많은 노년 환자들을 만나며 분명한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60세의 마음을 바꾼 사람은 70대가 밝고 자유롭고 활기차다. 그러나 60세에 그대로 멈춘 사람은 70대에 더 무겁고 더 외롭다. 사람들은 종종 70세나 80세가 인생의 마지막 기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과 삶이 본격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60대입니다. 70대가 되면 생각은 많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80대가 되면 하고 싶은 의지는 있어도 체력과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60대가 바로 늙지 않고 멋지게 나이 드는 마지막 준비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참고 억눌러 살아온 감정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 변화는 오히려 새로운 출발의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대에는 성장을, 40대에는 생존을 위해 살아왔다면 60대부터는 비로소 나답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큰 여행에서 처음으로 주변의 요구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묻는 삶을 살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에는 마인드 리셋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스스로를 지탱해온 관념들, 참아라, 아껴라, 남을 먼저 챙겨라, 억누르고 살아라. 이 모든 것이 남은 인생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고방식들이 노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무리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도, 아무리 연금이 많아도, 아무리 집안이 안정되어 있어도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후회와 한숨만 남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만난 한 68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자주 떠올립니다. 그분은 젊어서부터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자식들 교육에 매달리고 본인은 한 번도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년 이후 갑자기 시간이 생기자 모든 것이 허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즐겨야 하는지도 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남만 위해 살았더니 정작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모르게 되었어요. 이 고백은 많은 60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어르신은 늦기 전에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겠다고. 그리고 놀랍게도 단 3개월 만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늘었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식사량이 좋아졌으며 우울감도 확 줄었습니다.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마음가짐을 바꾼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인드셋의 힘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졌으니 무엇이든 포기해야 한다가 아니라 나이가 많아졌으니 무엇이든 자유롭게 시작해도 된다. 이 차이는 인생 후반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나는 이제 조용히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움직임이 줄고 관계가 줄고 생각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이제부터 배우고 즐기고 도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뇌가 젊어지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감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60대에 새로운 취미나 사회적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평균 70년 더 건강하게 산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리셋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천 명의 환자와 상담하며 얻은 결론은 단순합니다.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당장 오늘부터. 1.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내가 즐길 수 있는 일 하나를 선택하기. 2. 남의 시선을 의식해 억누르던 소소한 욕구를 하나 허락하기. 3. 경제적인 죄책감 없이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위한 소비를 하기. 4. 주변 사람에게 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해보기. 5. 새로운 관계가 두렵더라도 한 번쯤 용기 내 세상 밖으로 나가보기. 이런 작은 마음 변화들이 모여 삶 전체가 변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60세는 절대로 늙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젊은 나이입니다. 지금부터의 20년은 단순히 버티며 사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깊고 가장 여유로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90세의 한 할머니께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60부터야. 그전엔 준비만 하느라 바빴지. 그 말이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60세의 마인드셋은 결국 이런 데클러레이션입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내 방식으로 살겠다. 이 마음 하나만 바꿔도 70대의 자유, 80대의 평안, 90대의 온화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60세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인생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60세를 지나면 누구나 경제와 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변화의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젊을 때의 사고방식 그대로 60대, 70대를 살아갑니다. 그 결과 두 가지 극단적인 후회가 찾아옵니다. 하나는 내가 왜 이렇게 악착같이 모으기만 했을까? 또 하나는 쓸 수 있을 때 좀 쓸걸. 많은 어르신들이 이 두 후회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수천 명의 환자와 상담하며 똑같은 결론을 들었습니다. 60대 경제관념을 바꾸지 않으면 70, 80대는 소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젊을 때는 절약이 미덕입니다. 아이들 교육비, 내 집 마련, 대출, 생활비. 버는 족족 나가니 아끼고 모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사고방식이 60세 이후에도 계속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제 자식들은 독립했고 회사에서는 손을 떼었고 몸은 천천히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에게 돈 쓰는 것을 죄처럼 여기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0세가 되면 체력이 떨어지고 75세가 되면 여행은커녕 장거리 이동도 힘들어지고 80세가 되면 기력도 줄고 집중력도 떨어지며 85세부터는 치매나 거동 불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식욕이 줄고 여행이 힘들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도 의지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그때 해볼 걸이라는 아쉬움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노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돈은 건강할 때, 감각이 있을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때 써야 가치가 있다. 저는 실제로 이런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73세 여성분인데 평생 펜션 청소 일을 하며 남편과 함께 자식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옷 한 벌 제대로 사본 적도 없었고 여행 한 번 가본 적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며 모은 돈이 1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본인 역시 무릎 관절이 망가져 거동이 불편해지자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돈을 모으느라 내 젊음을 통째로 바쳤는데 정작 쓸 수 있을 땐 내 몸이 없네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한국에서 너무 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60세에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마인드가 바로 경제관념입니다.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던 삶에서 이제는 돈을 사용하는 데 의미를 두는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데 돈을 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지출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건강을 챙기는 데 드는 비용, 몸의 편안함을 위한 가구, 식단, 보조기구, 감정을 풍요롭게 하는 경험, 여행, 공연, 전시, 취미, 가족과의 따뜻한 식사, 나를 위해 사는 작은 사치. 이런 지출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투자입니다. 반대로 이런 지출은 늦기 전에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자식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무리한 지원, 손주에게 과하게 쓰는 돈, 체면 때문에 쓰는 비용, 의무감에서 하는 경조사 비용.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집 한 채도 거액의 유산도 아닙니다. 태산 같은 희생을 남기는 부모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았던 부모의 기억입니다. 저는 치매 어르신들의 가족 상담을 할 때 이런 장면을 많이 봅니다. 가족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엄마가 젊을 때 하고 싶은 걸 좀 하시지. 다 자식만 챙기시다 이렇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평생 참고 모은 돈 결국 요양비로 다 쓰고 계세요.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시설 비용을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아끼고 모은 것을 지금 자신이 누리지 못한 채 생애 끝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가 즐기기 위해 살 것인가? 남을 위해 인생을 다 쏟아부을 것인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의 삶은 자식의 몫, 그리고 나의 삶은 나의 몫입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자식을 책임지려 하면 결국 두 사람 모두 불행해집니다. 부모는 자신의 인생을 잃고 자식은 스스로 설 기회를 잃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60대 이후의 경제 마인드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1. 내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풍요롭게 하는데 돈을 쓴다. 2. 자식 문제는 사회 시스템과 본인의 능력에 맡긴다. 3.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순환시키며 쓰는 것이다. 4. 건강 경험 관계에 투자하는 소비는 아끼지 않는다. 남의 시선보다 내 만족감을 기준으로 소비를 결정한다. 특히 제 환자들 중 가장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써야 가치가 생긴다. 안 쓰면 숫자일 뿐이다.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면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60세 이후에 20년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삶에 돈을 쓰는 연습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약은 젊을 때의 습관이고 행복은 나이 들어 배우는 기술이다. 여러분의 노년이 풍요롭고 아름다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돈을 쓰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가장 솔직한 방식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건강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건강검진, 각종 수치, 의사의 말 한마디에 지나치게 민감해지고 작은 통증 하나에도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물론 건강을 챙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통제하려고 한다. 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제 욕구는 오히려 노년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저는 병원에서 60대, 80대 환자들을 만나며 반복해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의사 말대로 약도 다 먹고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했는데
왜 더 피곤하죠? 이 질문에는 공통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완벽한 건강을 만들고 싶다. 정상 수치를 유지해야 한다. 아프지 않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건강관리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공존입니다. 즉,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병과 함께 사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변화마저도 문제로 받아들이며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합니다. 그 결과 약을 한 움큼씩 챙겨 먹기 시작하고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을 전전하며 불안 속에 하루를 보냅니다. 이런 삶은 몸보다 마음을 더 지치게 합니다. 제가 진료에서 가장 많이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약제 복용, 폴리파마시입니다. 5가지, 10가지 약을 꾸준히 먹다 보면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머리는 멍해지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심지어 우울감까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머리가 흐릿한 건가? 하지만 실제로는 치매가 아니라 약물 부작용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한 76세 할머니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손발이 떨리고 집중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치매 초기라고 걱정했고요. 그런데 제가 약 목록을 보니 혈압약 2종류, 당뇨약 2종류, 콜레스테롤 약 1종류, 수면제, 진통제까지 총 9가지였습니다. 제가 약을 4가지로 줄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맑아지고 손떨림도 없어졌어요. 치매인 줄 알았는데 그냥 약 때문이었네요. 이렇듯 노년의 건강 문제는 질병보다 약물과 불안이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건강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심각하지 않은 병은 오히려 적당히 관리하며 사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혈압이 조금 높다. 나이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혈당이 약간 올라갔다. 식사 조절과 가벼운 운동이면 충분. 콜레스테롤이 높다. 당장 약부터 먹기보다 생활 패턴을 먼저 점검.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지, 그리고 오늘 하루의 컨디션이 괜찮은지입니다. 검사 결과나 숫자의 인생 전체를 맡기면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는 참고일 뿐, 당신의 삶은 숫자보다 몸의 느낌을 따라야 합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수치를 가장 열심히 관리하는 사람일수록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이 높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적당히 관리하면서도 내 몸을 믿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표정이 밝고 수면질이 좋고 삶의 안정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에 건강을 깎아먹는 가장 큰 원인은 병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면역력을 낮추고 호흡을 얕게 하고 잠을 빼앗고 모든 병의 회복을 더디게 합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법은 완벽하게 관리하려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저는 한 82세 할아버지 환자분에게 들은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은 친구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너무 미워하면 더 아픕니다. 이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60세 이후 건강관리의 진짜 핵심은 이렇습니다. 완벽을 버리고 두려움을 줄이고 몸의 신호를 존중하고 약물보다 생활 리듬을 우선하고 병을 적으로 보지 말고 동반자로 바라보는 것. 병을 없애려고 싸우면 인생이 피곤해지고 병과 함께 살아갈 줄 알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치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 검진은 하고
필요한 약은 먹어야 합니다. 다만 과한 관리가 오히려 불행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세 이후 건강의 진짜 기준은 삶의 불편함이 적은가이지 수치가 정상인가가 아닙니다. 조금 아프면 어떻습니까? 조금 수치가 높으면 어떻습니까? 오늘을 즐길 수 있는 마음, 걷고 싶은 의지,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70대와 80대는 훨씬 더 평온해지고 삶이 훨씬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가장 많이 남는 후회는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던 것, 그 다음은 남들의 눈치를 보며 평생을 살았던 것, 그리고 더 솔직하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노년 환자들과 가족 상담을 하며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는 커지고 용기는 줄어들며 기회는 점점 사라진다. 이것은 냉정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60대가 된 지금 반드시 마음을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못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1000명이 넘는 임종 환자와 함께한 그녀는 사람들이 죽기 직전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 목록은 너무도 솔직했고 너무도 아팠습니다. 1.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일만 하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3.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 이 5가지는 20대, 30대, 40대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60대가 되면 하나하나가 가슴에 콕 박히는 문장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후회는 누구나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반대로 살면 누구나 후회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후회.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삽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준, 회사의 목표, 자식의 미래. 그러다 자기 삶은 잠시도 돌아보지 못하고 어느새 60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후회. 일만 하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돈을 벌기 위해, 책임을 지기 위해,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가족이 가장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입니다. 60이 넘었다면 이제는 일보다 관계를 우선해야 합니다. 자식과 손주, 배우자와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후회.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표현입니다. 고마움, 사랑, 미안함, 속상함. 이 모든 감정을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후회합니다. 제가 92세 할아버지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미워도 말해야 하고 좋아도 말해야 해.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늙어버려. 감정은 표현할 때 관계가 살아나고 표현할 때 마음이 젊어집니다. 네 번째 후회.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가족보다 친구를 더 그리워합니다. 우정을 이해하고 나이를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고령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친구들 얼굴이 갑자기 보고 싶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렇게 관계는 조용히 끊어져 갑니다. 지금이라도 전화하십시오. 간단한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잘 지내? 이 5글자가 외로움을 막는 최고의 예방약입니다. 5번째 후회.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해지고, 돈을 벌면 행복해지고,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선택이었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아서 불행했던 거지.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만스럽습니다. 이 차이는 삶의 질을 극적으로 바꿉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간단합니다. 후회와 반대로 살면 됩니다.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일보다 인간관계를 앞세우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보고 싶다. 표현하세요.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행복을 선택하세요.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오직 당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의 인생을 살아주는 삶은 끝내십시오. 이제부터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후회를 줄이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만난 98세 할머니가 하신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슬픔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지만 그래도 웃으며 살아보려고 애쓴 날들이 결국 내 인생이더라. 그분의 미소는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웠습니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고 가장 진짜다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60세를 지나 70대에 접어드는 순간, 인생은 또 한 번 조용히 갈라집니다. 누군가는 의욕을 잃고 모든 일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늙어가고 또 누군가는 갑자기 삶이 더 재밌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단순한 운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제가 수많은 70대와 80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내린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70대에 빛나는 사람들은 60대부터 자기 세계를 지켜온 사람들이다. 이 자기 세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10분 책을 읽는 사람, 작은 텃밭을 가꾸는 사람, 조용히 동네 산책을 즐기는 사람, 바둑 두는 사람, 글을 쓰거나 라디오를 듣는 사람. 이런 작은 나만의 시간이 쌓여서 70대, 80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60대에 귀찮다, 피곤하다, 이제 뭘 해? 하며 손을 놓아버리면 70대가 되었을 때는 다시 시작할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마음이 늙으면 의욕이 사라지고 의욕이 사라지면 삶은 순식간에 건조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대에 꼭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나를 설레게 하는 작은 세계를 하나 만들거나 지키는 것. 제가 기억하는 72세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직업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취미랄 것도 없이 일만 하다 정년을 맞았습니다. 처음엔 내 나이에 뭘 시작해? 라며 무기력해 했지만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작은 서점에서 열리는 글쓰기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첫날엔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거의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주 한 번씩 참석한 글쓰기 모임이 어느새 그의 일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은 표정이 변했습니다. 6개월 뒤 목소리가 밝아지고 걸음걸이가 빨라졌습니다. 1년 뒤 본인의 에세이 책을 자비 출판까지 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70대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행복한 노년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노년이다. 또 다른 78세 아주머니는 30년 동안 음식점에서 일하느라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년 후 갑자기 공허함이 찾아와 우울증 초기 진단까지 받았죠.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하는 초보 요가 수업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운동을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뭘 하겠어? 라며 반신반의하면서도 참석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딱 10분의 호흡 명상이 그녀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아주머니는 일주일에 3번 요가를 합니다. 옷도 달라졌고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허리 통증도 줄었으며 무엇보다 표정이 10년은 젊어졌습니다. 그녀가 한 말도 인상 깊었습니다. 평생 남만 챙기다 내 몸 한번 들여다보니 내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나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70대의 인생은 활동량이 아니라 의욕이 결정한다. 그러나 의욕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60대부터 쌓아온 작은 취미, 작은 습관, 작은 즐거움이 70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빨리 걷는 것보다 꾸준히 걷는 사람이 건강하다. 크게 웃는 것보다 자주 미소 짓는 사람이 오래 산다. 무리한 운동보다 즐기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 더 젊게 늙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60대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사람은 나이가 들면 사회적 관계가 줄고 역할이 줄고 책임도 줄어듭니다. 이 상황을 어떤 사람은 해방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음으로 느낍니다.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바로 내 삶의 중심축이 밖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에서 갈립니다. 젊을 때의 중심축은 대부분 밖에 있습니다. 직장, 가족, 사회적 역할, 인간관계.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외부 중심축이 무너집니다. 그때 남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내 안의 세계. 이 세계가 풍부한 사람은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이 조용해져도 마음이 공허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 세계가 비어있는 사람은 늙음과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60대는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인생의 고요한 재정비 기간입니다. 젊을 때 놓쳤던 관심사,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던 일들, 만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잊고 지내던 나 자신과의 관계. 모든 것을 천천히 다시 세우는 시기입니다. 80세, 90세가 밝고 행복해지는 비밀. 저는 많은 장수 어르신을 보며 하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루를 즐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절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40대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50대에 충동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60대 때부터 천천히 만들어지는 능력입니다.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매일 마시는 따뜻한 차, 산책하며 마주치는 같은 동네 사람, 오랫동안 쓰던 나만의 작은 도구들, 취미방의 책상에 놓인 낡은 연필, 일주일에 한 번 참여하는 동아리 모임, 일기장 한 장을 채우는 10분. 바로 이런 작고 사소한 것들이 70대의 고독을 막아주고 80세의 건강을 유지해주며 90세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당신의 70대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외로움 속에 TV만 바라보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가볍게 웃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천천히 즐기는 우아한 70대입니까? 모든 것은 60대인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만의 세계를 지키는 용기. 마지막으로 85세 그림작가 할머니가 제게 했던 말로 이 부분을 마치고 싶습니다. 젊을 땐 바빠서 못 그리고, 중년엔 책임 때문에 못 그렸고, 60 넘어서 용기 내 그렸더니 85에 난 이제야 진짜 나로 산다. 여러분의 60대가 바로 그런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인생이 가장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90살이 넘어서도 또렷한 정신과 탄탄한 걸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 젊은 나이에도 병과 피로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게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올해로 92살, 여전히 매주 진료실에 앉아 사람들의 몸을 살피고 조용한 미소로 조언을 건네는 노의사. 그는 젊은 시절부터 수천 명의 삶을 지켜보았고 그 긴 세월만큼이나 깊은 통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는 마치 오래 숨겨두었던 비밀을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잡한 운동도 힘든 식이요법도 필요 없어요. 단지 몸의 네 군데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 그것만 꾸준히 하면 됩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의아했습니다. 네 군데? 그게 정말 건강과 장수를 좌우한다고?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중요한 부분을 놓쳐요. 눈에 잘 보이지 않거나 별것 아니라고 여겨서 대충 넘기죠. 그러나 그 작은 부위들이 노년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그의 말투는 과장도 신비주의도 없었고 오히려 너무나 단순해서 더 믿음이 갔습니다. 오랜 세월 환자들을 돌봤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단단한 확신 같은 것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는 조용히 차 한 모금을 마신 뒤 마치 오래된 경험 속에서 한 장면을 꺼내듯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유독 인상 깊었던 환자가 한 명 있었어요. 65살이었는데 늘 피곤하고 기억력이 떨어진다며 찾아왔죠. 그런데 놀랍게도 병의 원인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의 일부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 말을 하며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병만 걱정하지만 정작 건강을 무너뜨리는 건 작은 무시입니다. 제가 "그 네 군데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라고 묻자 그는 손가락을 가볍게 탁자 위에 두드렸습니다. 그 동작은 지금 바로 다 말하지는 않겠다는 듯 했습니다. 지금 다 알려드리면 흥미가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만 분명히 해둡시다. 이 네 부위는 우리 몸의 기초, 해독, 순환, 그리고 에너지의 중심입니다. 이 네 가지가 무너지면 정신도, 체력도, 장기 기능도 함께 약해집니다. 반대로 이 네 가지만 살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지요. 그의 태도는 마치 오랜 삶의 퍼즐을 완성한 사람처럼 여유로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거창한 비법이나 강한 의지가 아니라 기본을 제대로 지키는 생활 습관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요. 특히 그는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과 운동을 해도 효과가 반감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소홀히 했던 것들이 사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사람의 몸은 솔직해요. 잘 돌보면 언제든지 회복하려 하고 무시하면 금방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신호를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겨버리죠. 나이는 이유가 아닙니다. 관리하지 않은 것이 이유예요. 이 말은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파지고 약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그 믿음을 부정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90세가 넘었음에도 허리도 곧고 걸음도 안정적이며 손의 떨림도 거의 없었습니다. 기억력 또한 뚜렷해 환자의 이름과 병력을 그대로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이유를 네 군데의 꾸준한 관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루 중 가장 먼저 돌보는 신체 부위가 어딥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굴? 양치질? 손? 하지만 이 질문은 곧 이어질 이야기를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엉뚱한 곳부터 관리합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늘 뒤로 밀리고 말죠.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아마 당신의 건강 습관도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오랜 세월 사람들의 몸과 삶을 지켜본 한 의사의 경험이자 유산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이 4가지 습관은 단지 병을 예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첫 번째 비밀을 꺼내려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약해지고 가장 자주 무시되지만 사실은 건강의 기초가 되는 곳, 그가 모든 장수의 시작점이라고 부른 그 부위.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약해지고 동시에 가장 소홀히 다루는 곳. 의사는 그것을 몸의 뿌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단어 하나를 꺼냈습니다. 발입니다. 너무도 단순해서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평생의 통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뿌리가 가장 먼저 건강해야 하지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발이 약해지면 몸 전체가 흔들립니다. 사실 많은 노년층이 피곤함, 불면, 다리 저림, 균형감, 저하를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순환의 문제입니다. 발은 몸 전체의 혈액이 가장 먼저 내려가고 마지막으로 올라오는 곳이에요. 발이 차가운 사람은 몸 전체가 차갑습니다. 발이 피곤한 사람은 몸 전체가 무겁습니다. 그는 이 말을 끝내며 한 환자의 사례를 꺼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늘 피곤하고 몇 년째 잠이 깊게 들지 못해 밤마다 뒤척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큰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었고 그는 자신이 그냥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을 만져본 순간 의사는 단번에 원인을 알았다고 합니다. 항상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발,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게 아파하던 발바닥. 그는 그때 말했습니다. 이분의 병은 수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순환이 막힌 문제였고 그 시작점은 발이었죠. 그는 먼저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은 습관을 알려주었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물에 2.30분 정도 담그기, 발가락 사이까지 부드럽게 비누로 씻기, 완전히 말리기. 그는 특히 말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감각적으로 말랐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발가락 사이의 습기는 결국 곰팡이를 만들고 곰팡이는 다시 피부를 약하게 만들어 순환을 더 나쁘게 만들어요. 하지만 진짜 효과는 그 다음 단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환자에게 발바닥 뒤꿈치 마사지를 하루 10분씩 하라고 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간에서 뒤꿈치 방향으로 천천히 눌러 움직이는 방식. 동양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기혈이 시작되는 곳이라고도 부르고 서양의학 연구에서도 이 지점의 자극이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남성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 그는 의사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발이 먼저 따뜻해요. 그리고 밤에 눈을 감으면 더 빨리 잠이 들어요. 그의 피로감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발을 돌보는 것이 마치 자신을 돌보는 일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이 사례를 들려준 뒤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놓쳐왔던 부분을 돌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작은 상자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발 관리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브러쉬, 미끄럼 방지 매트, 발 전용 보습제, 그리고 편안한 실내화. 그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발을 방치해온 시간 때문일까요? 그가 겪어온 또 다른 변화는 78세의 마거릿이라는 여성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발 통증 때문에 걷기를 포기했고
혼자 외출하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을 매일 씻고 천천히 마사지하고 보습을 챙기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통증이 줄고 다시 걷는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심지어 지역 커뮤니티의 걷기 모임 리더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은 늘 아래에 있어서 잊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가장 오래 지탱해 준 건 바로 그 발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를 지탱해 줄 것도 역시 발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얼굴과 손은 꼼꼼히 관리하면서 정작 몸에서 가장 오래 일해온 발은 대충 씻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발의 나이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의 다음 말에서 어떤 전환점을 느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뿌리가 정리됐으니 다음은 몸의 해독센터를 이야기해 봅시다. 그가 말하는 두 번째 비밀은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곳, 그리고 면역과 에너지의 성패를 결정하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의사는 그곳을 몸의 해독센터이자 면역의 관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삐끗 멈춘 듯 했습니다. 해독센터? 간이나 장을 떠올렸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죠.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너무 평범하고 너무 일상적인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겨드랑이를 단지 냄새와 땀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이곳엔 면역의 핵심인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을 잘 관리하면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는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73세의 희진 씨는 몇 년 동안 반복적인 감기, 기관지염, 호흡기 염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잠시 좋아지지만 또 재발했고 그때마다 체력은 더 떨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는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겨드랑이 관리 평소에 하시나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겨드랑이를 무슨 관리까지 해요? 그냥 씻고 말고 그게 다죠. 그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냥 때문에 면역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는 겨드랑이가 왜 중요한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은 우리 몸의 불순물, 세균, 바이러스를 거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피로, 감염, 염증 같은 문제는 이 필터가 막히거나 약해질 때 쉽게 발생합니다. 림프절이 원활하게 기능하려면 겨드랑이 주변이 항상 깨끗하고 건조하고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진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의사의 조언대로 다음을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겨드랑이를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고 부드럽게 원형으로 씻기. 둘째, 샤워 후 반드시 완전히 말리기. 셋째, 알루미늄이 들어간 땀 억제제 대신 천연 미네랄 스틱으로 교체하기. 넷째, 아침마다 쇄골 방향으로 1, 2분 림프 마사지하기. 놀라운 변화는 일주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침마다 목이 칼칼하거나 기침으로 잠에서 깨지 않았고 한 달 뒤에는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그 변화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림프는 흐름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흐름을 만들기 위해선 청결, 건조, 그리고 부드러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겨드랑이라는 작은 부위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한다니. 하지만 이어진 그의 설명은 더 놀라웠습니다. 겨드랑이는 면역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상체의 혈액 흐름이 이곳을 지나기 때문이죠. 겨드랑이가 막히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팔이 무거워지고 어깨가 굳어집니다. 그는 68세 남성의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늘 피곤하고 이유 없이 어깨가 뻐근해 병원에 갔지만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나오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그가 매일 겨드랑이 마사지를 시작하고 천연 성분 제품으로 바꾼 뒤 딱 2주 만에 어깨 가동 범위가 넓어지고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림프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막히면 정체가 생기지만 흐름만 살려도 몸은 금방 살아납니다. 의사의 말은 단순했지만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땀샘 기능이 약해져 세균 번식이 더 쉬워지고 피부도 약해져 자극에 민감하므로 올바른 관리가 필수라고 했습니다. 그는 겨드랑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신호를 강조했습니다. 하나, 비정상적인 부기. 둘, 지속적인 통증이나 갑작스러운 피부 변화. 이 신호는 절대 넘겨서는 안 되며 즉시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그가 말한 온도의 역할이었습니다. 샤워 마지막 단계에서 겨드랑이에 차가운 물을 5초만 흘려보세요. 림프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세균 증식도 줄어듭니다. 이 작은 동작만으로도 림프 기능이 상당히 활성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드랑이는 몸의 필터입니다. 필터가 깨끗하면 온몸이 편안해지고 필터가 막히면 온몸이 무거워집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평생 무심코 지나쳤던 이 작은 부분이 사실은 면역의 시작점이었고 에너지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의사는 조용히 다음 비밀을 꺼냈습니다. 이제 순환의 길목을 이야기해 봅시다. 대부분이 평생 한 번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곳이죠. 그의 3번째 비밀은 우리가 몸에서 가장 사소하다고 여기는 곳이지만 사실은 혈관과 간 기능을 직접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위였습니다. 3번째 비밀은 우리가 평생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부위였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고 특별히 아프지도 않아서 대부분은 이곳을 신경 쓸 필요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부위가 약해지면 혈액이 무겁게 흐르고 간이 지치며 다리가 붓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피로 대부분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말한 곳은 허벅지 안쪽, 즉 다리 안쪽, 깊숙이 자리한 순환의 길목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그곳이 몸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허벅지 안쪽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굵은 혈관 중 하나인 대퇴동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혈관은 몸 전체 혈액의 약 20%를 이동시키죠. 이곳이 답답해지면 간도, 심장도 부담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 사례로 증명되었습니다. 71세의 미령 씨는 다리가 자주 붓고 오래 걸으면 무릎이 무거워지고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증상을 수년간 겪어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질환이 없다고 했고 그녀 역시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짚어보자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관절도 근육도 아니었습니다. 순환이 막혀 있었어요. 그는 아주 간단한 허벅지 안쪽 관리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씻기, 특히 무향 비누를 사용해 위쪽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 닦는 것. 둘째, 샤워 후 완전히 말리기. 허벅지 안쪽은 습기가 고이기 쉬운 구조라 조금만 방치해도 염증과 가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셋째, 통기성 좋은 옷을 입고 필요하다면 소량의 옥수수 전분을 발라 땀과 습기를 줄이는 방법을 쓰는 것. 하지만 미령 씨에게 가장 큰 변화를 준 것은 순환 운동이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하루 2번 의자에 앉아 다리를 천천히 벌렸다가 모으는 동작을 10초씩 유지하며 반복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맞대고 무릎을 위아래로 흔드는 나비 자세를 추천했습니다. 단 2세 3분이면 충분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미령 씨는 몇 주가 지나자 다리 붓기가 줄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3달 후 그녀는 더 이상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았고 간 기능 검사에서도 개선된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벅지 안쪽이 열리면 간이 편안해지고 다리가 가벼워지고 피로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길목을 막아두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가 반감되죠. 그의 경험은 또 다른 사례에서도 드러났습니다. 76세의 동우 씨는 여름만 되면 허벅지 안쪽에 홍조와 자극이 찾아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여러 연고를 발라보았지만 일시적 완화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알려준 3단계, 부드러운 세정, 건조, 통기성, 좋은 옷을 실천한 후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허벅지 안쪽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습기 제거였습니다. 습기는 피부의 적이자 순환의 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땀이 말리는 속도가 느려져서 더 쉽게 자극이 생깁니다. 그는 또한 간단한 마사지 팁도 알려주었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손바닥으로 허벅지 안쪽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것. 이 동작은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돕고 하루 종일 쌓인 부종을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부위를 관리하는 건 단순히 불편함을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입니다. 허벅지 안쪽이 건강해지면 다리가 가벼워지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심지어 기력도 달라집니다.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무너뜨리는 건 항상 큰 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소한 불편함, 작은 자극, 잠깐의 무시가 쌓여 몸의 균형을 흐트러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흔히들 간이 나빠지면 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간이 피곤한 진짜 이유는 막혀있는 순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은 허벅지 안쪽이 결정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루 2번, 3분이면 충분합니다. 허벅지 안쪽이 열리면 몸의 피가 부드럽게 흐르고 마음까지 가벼워집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발과 겨드랑이가 몸의 뿌리와 해독을 담당한다면 순환의 다음 단계는 어디일까? 그리고 남은 마지막 관문은 무엇일까? 의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4번째 비밀을 소개하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몸의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를 이야기해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빨리 굳어지는 곳, 하지만 잘만 관리하면 정신까지 또렷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설명은 지금까지 중 가장 놀라웠습니다. 4번째 비밀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불편해지고 가장 자주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리는 곳이었습니다. 의사는 그것을 몸의 에너지 통로이자 정신의 스위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등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등과 두피는 단순한 살갗이 아닙니다. 이 두 곳은 신경계 전체와 연결된 발전소예요. 여기가 굳으면 몸이 피곤해지고 여기가 살아나면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저는 그 말이 다소 과장처럼 들렸지만 그의 사례를 들으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75세의 별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생 활발하게 살아왔던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고 등 허리가 뻣뻣해져 아침마다 몸을 펴는데 고통을 느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뚜렷한 이상이 없었고 그녀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그녀의 등을 살짝 눌러보는 것만으로 문제를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허리가 굳어서가 아니라 모세혈관 흐름이 약해져 뇌로 가는 혈류 공급이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는 첫 단계로 등 세정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등은 손이 잘 닿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노년층이 소홀하게 씻습니다. 하지만 노폐물이 쌓이고 근육이 굳고 혈액 흐름이 떨어지는 건 대부분 이 부위가 막혀서예요. 그는 손잡이가 긴 부드러운 브러쉬를 준비해 등 아래에서
위로 원을 그리듯 천천히 닦으라고 했습니다. 피부를 세게 긁는 것이 아니라 혈류를 깨우듯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씻은 후 마지막에 살짝 차가운 물을 흘려주면 근육이 깨어나고 혈액순환이 촉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두피 관리였습니다. 그는 두피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두피는 뇌로 향하는 가장 직접적인 혈류의 통로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깊어지고 집중력이 살아나요. 별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의사의 조언대로 샴푸할 때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천천히 눌러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1분, 저녁에는 2분. 너무 간단해서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한 달 후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요즘은 머리가 이상하게 맑아요. 어제 한 일을 기억하는데도 덜 힘들고요. 그녀의 가족은 더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가 예전보다 더 밝아 보이고 표정도 생기 있어졌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의사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피는 뇌와의 직통선입니다. 여기를 관리하는 건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뇌 건강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는 이어서 3분 스트레칭을 알려주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어깨를 천천히 뒤로 5번 굴리고 양손을 허리에 둔 뒤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는 동작. 이 운동은 굳은 등 근육을 풀어주고 척추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많은 노년층에서 균형감이 좋아지고 넘어짐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는 또 한 명의 환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82세의 리준 씨는 수년간 허리 뻣뻣함과 수면장애로 고생했습니다. 그는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근본 개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권한 저녁 두피 마사지와 등 가벼운 이완 운동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그는 단단한 허리가 부드러워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푹 잤어요. 그는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이 모든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그런데 두피와 등을 통해 그 통로를 자극하면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뇌가 깨어나면 몸이 따라오고 몸이 따라오면 삶이 바뀝니다. 그는 또한 경고했습니다. 노년층에게서 등과 두피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는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두피의 건조함, 오래 지속되는 등 뻣뻣함, 날카로운 허리 통증, 이런 신호들은 단순한 피곤함으로 넘겨서는 안 되며 순환 저하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5분이면 됩니다. 아침엔 등 스트레칭, 저녁엔 두피 마사지. 단지 이것만 꾸준히 해도 1년 후의 몸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거대한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동작 하나를 매일 반복하는 데서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발이 뿌리를 잡고 겨드랑이가 해독을 돕고 허벅지 안쪽이 순환을 열어주고 그리고 등과 두피가 에너지를 깨우는 것. 4가지 작은 습관이 연결될 때 노년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마지막 한 부위를 이야기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마지막 단계이자 이 4가지 습관의 진짜 의미를 말해드리죠. 그의 5번째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인생의 태도와도 연결된 깊은 메시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4번째 비밀까지 모두 들은 순간 저는 마치 몸의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발이 우리의 뿌리를 지탱하고 겨드랑이가 해독의 문을 열고 허벅지 안쪽이 순환의 길을 넓히고 등과 두피가 에너지와 정신을 깨우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손을 맞잡은 채 말했습니다. 이 4부위는 그저 몸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방식, 그리고 노년을 살아가는 태도를 결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는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잃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무시, 작은 방치가 오랜 세월 쌓여 만들어진 결과죠. 반대로 작고 소소한 관리 하나가 오랜 시간 쌓이면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의 말투에는 세월을 통과하며 얻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92세의 의사는 지금도 매주 진료를 보는데 많은 환자들이 그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또렷하고 건강하신가요? 그러면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몸을 거창하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몇 분씩 가장 중요한 네 곳을 놓치지 않습니다. 나를 지탱하는 곳, 나를 움직이게 하는 곳, 나를 살리는 곳을 돌볼 뿐이에요. 사람들은 늘 특별한 비법을 찾습니다. 특별한 음식, 특별한 운동, 특별한 약. 그러나 의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을 뿐이죠. 하지만 건강은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꾸준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유난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늘 건강을 큰 목표로 생각하며 막연하게 언젠가 잘 관리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건강한 것은 거창해서가 아니라 작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작은 습관은 오래가지만 큰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마지막으로 4가지 습관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발은 몸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겨드랑이는 면역의 문입니다. 이 문이 막히면 몸은 싸울 힘을 잃습니다. 허벅지 안쪽은 순환의 관문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몸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등과 두피는 정신의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살아나야 삶이 선명해집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건강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대신 오늘 딱 한 부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일 다른 부위를 더하고 일주일 뒤에는 4부위를 모두 관리하면 됩니다. 건강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저는 그 말이 참 깊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바꾸려 하고 그러다 지쳐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30일, 60일, 90일 쌓아가는 동안 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합니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건강을 돌보는 일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 더 건강해지고 내일 시작하면 모레 더 건강해집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늘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인생 후반부를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건강 질문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무기력하고 지친 몸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 것인가? 아니면 가볍고 단단한 몸으로 원하는 일을 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모두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이 4곳 중 어디부터 돌볼 준비가 되어 있나요? 혹시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친 부위가 있었나요? 이미 실천하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노년을 위해 필요한 작은 습관들이 궁금하다면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